안녕하세요. 7월 유익한 책 시작하겠습니다. 7월 달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날씨도 엄청 많이 더웠었잖아요. 약속 같은 게 되게 많이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 그리고 제가 7월부터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7월 달에 13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냥 쇼츠 보듯이 겁나게 읽었어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앵카슨의 빨강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앞부분이 어려워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현대 버전으로 소설을 쓴 건데 이 소설의 형식이 엄청나게 좀 파격적이다. 형식에 뭔가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쓴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게리온이라는 주인공이 나오고 헤라클레스도 나와요. 게리온이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랑 헤라클레스랑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둘 다 이제 남자인데 좀 외설적이기도 하고 게리온이라는 인물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날개를 숨기고 살거든요. 성 정체성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 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문장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거든요.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책, 루스 랜들의 활자 잔혹극을 읽었고요. 영상에선가 어디에선가 김상욱 교수님이 이 활자 잔혹극을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여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신병리학적 병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약간 이런 느낌의 소셜하지도 않고 이 여자 주인공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글을 배울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지. 가볍게 생각했을 때는 모르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니까. 왜냐면 다시 알면 되니까. 공부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셜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컴플렉스가 된 거야. 어떤 정도냐면 자기 앞에서 글을 읽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정도로 저 사람이 내가 글을 못 읽는 걸 알고 일부러 내 앞에서 저렇게 엿먹이려고 글 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피해망상도 되게 심하고 글을 읽지 못한다는 거는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딜 간다고 해도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에 뭐 이런 이정표 같은 거 아무것도 못 읽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생존 노하우를 터득을 한 거지.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떤 집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하는 가사 노동자로 이제 취업을 하게 돼. 근데 그 취업도 위장 취업을 했어. 막 협박을 해가지고 추천사를 거짓으로 약간 수키처럼 이제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부터 완전히 골 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자체로만 읽으면 사실 왜 저래? 약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소설의 순기능, 정말 여러 사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게 또 소설의 순기능이잖아요. 아, 이렇게 뭔가 어떤 것에 결핍이 있는 입장이 되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거를 또 이 책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 아는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이 주인공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읽다 보면 뭔가 거기에 내가 동화되는 느낌? 결핍이나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가는가. 그 심리 묘사가 정말 디테일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문장에 결말이 다 나와버려요. 유니스 파치머니 커버데일 일가를 살해한 까닭은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기 때문이다. 아예 처음부터 던져버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술술 서사를 풀기 시작해.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세 번째 책, 이번 도서전에서 구매한 책이고요. 한중 6인의 여성 작가가 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쓴 그런 책이라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중국 작가분들은 제가 사실 잘 모르는데 이 한국 작가님들 이 라인업 미쳤다.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읽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내용이.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그랬어요. 이 키워드도 너무 흥미롭고 SF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라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 청진보라는 작가님의 난꽃의 역사. 이것만 좀 기억에 남아. 다른 거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그랬다. 다음 책이 데이지헐님이라고 북튜버 분이 계시거든요. 그 데이지님의 도서전 후기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걸 좀 봤는데 책 소개를 진짜 너무 맛깔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 드리머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맘때쯤 비가 엄청 많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라서 바로
이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책 자체보다 데이지님이 소개한 그게 더 재밌었어. 책은 그냥 도파민 터지는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데이지님이 말해준, 설명해준 게 더 재밌었다. 공포소설이긴 한데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막 엄청나게 또 무섭지는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 스벤 브링크만님의 쓸모를 증명하지 않는 삶에 관하여. 이거는 제가 서점 가서 막 이렇게 구경하다가 제목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구매를 해본 책이고요. 사회가 성과주의적인 게 강하잖아요. 작은 성취도 하지 못하면 되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불안하고 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도 저한테 좀 그렇게 착취를 시키는 성격이라서 이런 책을 읽거든요, 가끔. 제목도 너무 와닿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굳이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저도 인정 욕구가 진짜 심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걸 좀 내려놓기 위해서 읽어봤는데 번역이 너무너무 매끄럽게 잘 돼 있어서 이거 한국 작가님이 쓴 거야? 할 정도로 번역이 되게 읽기 쉽게 잘 돼 있었다. 새겨 들을 만한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와 있었다. 근데 이 제목에 조금 또 낚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인정에 대한 내용이랑 이 쓸모를 증명하지 않는 그런 내용은 또 아니다. 사실 이 안의 내용은 그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처럼 철학자들의 사상과 그 심리학에 대해서 그런 철학 기반 위주의 설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런 쓸모, 인정 욕구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은 또 아니었다. 좋은 말이 써있네 이런 정도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 이때부터 제가 밀리에 있는 책들을 마구마구 읽기 시작했다. 재밌는 소설책들이 순위권에 쫙 있고 제가 몰랐던 그런 소설들도 있으니까 소설을 읽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중에 읽었던 게 그 긴키지방 그거를 읽었습니다. 와, 근데 제가 무서운 거 진짜 잘 보고 저는 방탈출 같은 데 가서도 누가 이렇게 깜짝 놀라켜도 잘 안 놀래고 에버랜드 호러메이즈 같은 데 귀신의 집 이런 데 들어가도 별로 안 무섭단 말이야? 근데 이 긴키지방 이 소설이 어떤 식이냐면 인터넷 괴담을 모아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막 네이트판에다가 막 뭐 썰을 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일본의 네이트판처럼 일본인들이 막 이렇게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쓰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이 안에 또 써져 있어. 진짜 온라인 괴담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현실감이 쩔고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제일 이게 공포소설이지 싶을 정도로 제일 좀 무서웠다고 해야 되나? 되게 상상이 진짜 잘 되게끔 써져 있어요. 원래 제가 이 이북 볼 때는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눕독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침대에서 벽 쪽을 보고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었단 말이야. 등 뒤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진짜 개 무서웠어. 진짜 지릴 뻔. 여기 나온 어떤 그게 있는데 그게 자꾸 막 생각나. 무서운 거 좋아하면 진짜 꼭 읽어봐야 돼. 진짜 개추천. 그 다음이 요 책입니다. 가짜 노동. 이것도 알스 시리즈에서 상욱쌤이 얘기해주셔서 읽어봐야겠다 했던 그런 책이거든요. 말 그대로 가짜 노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원래 인간이 이렇게 힘으로 하는 육체 노동에서 많이 종사를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막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무직, 노동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관리하는 사람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면서 앉아서 하는 업무가 많이 생겼다는 거지. 직업도 정말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주 몇 회 이렇게 노동이 딱 정해져서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열이면 한 7, 8명은 일을 하는 게 없다는 거야. 그 5일 중에 단 며칠만 바쁘거나 아니면 어떤 시즌에만 일을 하고 사실상 다들 월급 루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비단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성과주의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게 이 사회에서 어떤 1인분의 몫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만 내가 되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이 없는데도 바쁘게 일을 하는 척을 막 하고 있다는 거야. 요즘 뭐 바빠 이러면 다 바쁘대. 그런 불안감에서부터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업무적으로도
하는 게 없는데도 그거를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일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 사회가 그런 가짜 노동에 씌워져 있어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고 뭔가 악순환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도 뭔가 회사 다닐 때 물론 바쁜 날이 있긴 했지만 5일 내내 뭔가 엄청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는 또 않았단 말이야. 정말 할 일 없이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서 구경하고 카톡하고 그러고 싶어서 또 그러는 게 아니라 업무가 막 그렇게까지 또 막 엄청나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지. 뭐 그런 쇼핑몰 사이트, 뭐 심지어 그 포르노 사이트, 언제 제일 많이 접속 시간 이런 트래픽 통계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다들 이제 직장에 있을 때 그걸 제일 많이 봤다 이거지.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히려 시간을 많이 줄 때보다 타이트하게 시간을 짧게 줘야 사람들이 집중해서 일을 빡 하고 끝낼 수가 있다는 거. 오히려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5일이 굳이 진짜 필요가 없다. 주 3일만 돼도 차라리 그 3일 안에 진짜 필요한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머지 쉬는 게 일의 능률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하여튼 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밀리에서 읽은 책인데요. 성혜나 작가님의 두고 온 여름.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성혜나 작가님의 혼모노를 또 읽었었잖아요. 혼모노랑 또 완전 결이 다른 또 책이더라고요. 약간 어떤 결이냐면 최진영님의 내가 되는 꿈 있죠. 그거랑 조금 결이 비슷했어요.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원가족이 아니라 아예 남과 남이 만나서 가족의 형태가 되는 그 정도로 깊은 유대감이 쌓이는 그런 류의 내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두고 온 여름도 약간 그런 결이에요. 원래 찍고 있던 게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영상의 때깔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좀 유사 가족 형태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두고 온 여름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또 가슴이 사무치고 나를 또 슬프게 했다. 성혜나 작가님이 글을 또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아주 좋은 소설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름이다 보니 이 이디스 워튼의 여름을 또 다른 분들도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읽었고 이거 제가 발리도 가져갔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다 완독을 했고 들고 다니면서 읽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물 쏟고 이래서 책이 더러워진 거예요. 아무튼 이 책은 이디스 워튼이 문장도 너무 아름답게 쓰고 여름에 대한 그런 계절감에 대한 묘사도 그렇고 여성의 어떤 심리 묘사 이런 것도 되게 섬세하게 잘 그려낸 그런 내용인데 약간 막 간질간질하게 썸도 타고 약간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말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납작하게 읽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책이 쓰여진 뭐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고 큰 틀에서의 맥락을 보자면 약간 여성의 능동적인 어떤 그러한 면모들 그 시대의 여성이 행동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보면 좀 좋은데 결론적으로 결말이 그 젊은 여성과 나이 든 남성의 그게 그냥 싫어요. 왜?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결말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다음 책이 이 밀리에서 그 히가시노 게이고 장미와 나이프가 또 순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그 용의자 X의 헌신인가 그거 쓰신 분 아닌가요? 제가 이분 책을 또 처음 읽어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재미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왜? 이것도 그냥 내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뭐 추리소설이라 함은 아무래도 그 장르적인 특성이 또 있다 보니까 사람이 또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쫀득하게 이 추리를 말아줄까. 우리 다 코난 키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쫀득하게 말아줄까를 기대하고 보게 되는데 그렇게 막 쫀득한지 잘 모르겠다, 사실. 이거는 어떨 때 보기 좋냐면은 어디 이동 중에 아니면 뭐 기다리면서 잠깐 책을 읽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똥 쌀 때
약간 킬링타임용으로 읽기 좋은 추리소설. 그 다음 책이 이것도 도서관에서 구매한 책인데요. 니키리님과 이 임지은 작가님이 두 분이서 약간 인터뷰 형식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인터뷰는 아니고요. 둘이 대화하는 거를 텍스트로 옮긴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읽어봤는데 이걸 읽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좀 개인적인 경험과 섞이면서 이게 약간 좀 괴로운 지점들이 있었는데 제가 20대 때 다 아는 이렇게 막 지인들이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쪽 동네에. 그때 되게 재밌는 경험도 많이 하고 저의 뭔가 그 취향적인 식견 같은 게 되게 많이 넓어지고 되게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재밌긴 했어. 근데 뭐랄까 예술하시는 분들이 나르시시즘이 있어. 아티스트적인 나르시시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술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뭔가 그 자기애적인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세계가 완전히 뚜렷해야지 어떤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멀리서 작품으로 볼 때랑 내 주변에 그런 인간관계로 두는 것과는 정말 많이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개성들이 다들 강하다 보니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예술하는 사람들 특유의 우월의식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아티스트. 예술 안 하는 너 되게 멋없다. 상업적인 거 되게 싫어하고 뭐 영화나 음악 같은 것도 취향이라는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 눈에는 뭔가 그런 상업적인 거 대중화되어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아래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뭔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편견이 생길 정도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뭔가 또 이걸 보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아티스트들의 그 나르시시즘, 자기애가 또 여기서 제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금 힘들었다. 여기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인테리어 페인팅 멋이 없어. 급을 나누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냥 순수 미술이 고귀한 걸 어떻게 막 약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솔직한 것도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일까? 약간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또 뒤로 가면 갈수록 되게 멋있다고 느껴지는 지점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거는 되게 진짜 복합적이다. 되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다. 난 놀랬어. 다음 책이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제가 4월부터 심리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좀 조심스럽게 지원 씨는 HSP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HSP가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뭐 굳이 제가 막 나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 이유는 예민한 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막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진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예민한 거 알고 있는데 막 굳이 내가 막 HSP라고 하면서 뭔가 유난 떠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저 스스로 있어가지고 그냥 입을 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저 스스로가 나는 HSP야 이거를 하기 싫어서 약간 흐린 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예민한 걸 어쨌든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예민하다는 게 막 존나 까탈스럽게 굴고 막 제가 뭐 기질적으로 존나 예민한데요.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감각이 예민한 거거든요. 감정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안테나가 약간 더 많이 뻗쳐져 있는 사람이다. 성격이 이렇게 무던한 사람들이 잘 못 느끼거나 못 보는 그런 것들을 더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게 HSP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까탈스럽고 싸가지 존내 없는 거랑 예민한 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가 진단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앞에 정신과에 가가지고 하는 그런 기질 테스트나 이런 것처럼 막 완전히 정확한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략적인 나의 예민도를 좀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23개 중에 저는 무려 22개에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거야? 이거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주위에 있는 미묘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눈이 달려있으면 알 수 있지 않아요? 뭐 이건 그렇다 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이건 저는 완전 예스거든요. 공감 능력 그 TF MBTI로 지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 게 공감을
T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른 거야. 인지적 공감과 감정적 공감. 근데 T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인지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뿐이라고. T들은 눈물도 안 흘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연병 좀 그만 떨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 왜 했지? 아무튼 근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같이 있는 사람이 짜증나 있으면 나도 짜증이 나. 이게 이제 이거예요. 이 HSP 특성 중에. 다른 사람 기분에 영향 너무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쁘게 보낸 날은 침대나 어두운 방 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숨어 들어가 자극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다 이렇지 않아? 남들은 안 이런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용 설명서를 읽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한 번 더 약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좀 다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여기 다 부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도 좀 겉으로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 못 그랬던 게 조금 바뀐 것 같긴 하거든요. 옛날에는 더 내가 엄청 많이 손해를 봐도 그냥 다 참는 편이긴 했어요. 근데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막 싫은 소리 같은 것도 엄청 잘 하게 되고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도 불편한 거는 불편하다고 확 이야기를 하고 약간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살면서 많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여기에 막 이 HSP를 너무너무 착하고 모든 걸 다 막 맞춰주려고 애쓰고 막 이런 면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가지고 싸가지 없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인식하고 나면은 웃잘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HSP신 분들이 있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이것도 밀리로 읽은 책이고요. 문목하님의 돌이킬 수 있는 이 책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던데요? 진짜 재밌던데? 세계관도 좀 탄탄하고 막 이렇게 대놓고 연애하고 썸 타고 막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 약간 서로 마음이 있는 듯 많은 듯 하면서 막 근데 막 내가 이 사람 신경 쓰이고 근데 그 서로의 마음을 결국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 간질간질하게 끝나는? 그런 걸 전 더 좋아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SF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 SF지?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그 후반부 가면 갈수록 그 세계관이 점점 드러나거든요. 너무 재밌고 여운도 진짜 많이 남고 유튜브에 돌이킬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 치면은 그 플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들으면서 읽으면 진짜 몰입감 장난 아닙니다. 저는 진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7월에 유익한 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도 재밌는 책 많이 읽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